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좋은 아침입니다. 비트러너님들, 오늘도 데일리 비트맥시 들어가 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고객님, 자산의 4%는 비트코인에 담으세요 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 1월부터 자산관리 어드바이저들에게 고객 포트폴리오의 1에서 4%는 비트코인을 배분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네, 이런 소식이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고객이 비트코인 ETF 사주세요 요청할 때만 마지못해 주문을 넣어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야만 했습니다. 은행이요. 내부 정책에 따라서. 근데 이제는 은행이 먼저 나서서, 자, 고객님 포트폴리오 수익률 관리와 혁신 투자 하시고 싶으시면 자산의 최대 4%까지는 비트코인 ETF로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일즈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 아이비트 그리고 피델리티 FBTC 등 ETF 상품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이렇게 세일즈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왜 그 은행 가가지고 이 뭐 상품 같은 거, 랩이나 뭐 ELS나 ETF나 이런 거 이제 투자 추천 받잖아요. 뭐 제가 퇴직연금 같은 거 이제 계좌가 딱 열렸다. 그러면은 그 퇴직연금 계좌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은행원이 이렇게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은행에서 아무튼 비트코인 ETF를 그 고객 포트폴리오의 4%까지는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블랙록, 뱅가드 이런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 크립토 ETF를 추천할 수 있게 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참전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웰스파고나 골드만삭스 같은 나머지 대형 은행들도 조만간 참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월가에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위험한 도박 그런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고, 기관의 자금이 조금씩 수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소식과 함께 데일리 비트맥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주요 트윗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의 차트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로샤드의 펀더멘털 체크, 이 차트를 보시면 11월 이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거셌죠. 3월달 이후로 최악의 하락세였습니다. 그래서 11월 월봉 캔들을 보면은 정말 끔찍한데, 금리나 AI 뭐 고평가 논란, 그 다음에 알트코인 시장의 레버리지 청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밀린 거였죠. 근데 이 모든 게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아니라 그냥 외부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비트코인 축적이라는 대명제는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만 떨어진 거다라는 거를 짚어준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에르 루샤드가 라이엇 플랫폼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연구 책임자거든요. 근데 일단 비트코인 채굴 기업 그 수장 입장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이게 아무튼 비트코인 가격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 채굴자라고 하는 거대 기업들, 엄청나게 미래를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투자를 감행하는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가격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엄청난 인프라 투자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 면도날처럼 얇은 마진을 위해서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채굴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 마진을 그래서 못 남길 수도 있습니다. 전기비나 아무튼 이런 모든 그 비용 같은 걸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투자를 감행하는 채굴자들인데, 이들이 해시레이트를 계속 높이고 있고 경쟁이 세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여전히 시장의 전망이 우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을 주도한 거는 다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진짜 그 가장 직접적인 거는 알트코인 레버리지 청산이죠. 비트코인도 물론 레버리지 청산이 있긴 했지만 10월에 있었던 그 190억 달러 대규모 청산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나머지 3분의 2가 다 알트코인 레버리지 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불과 그저께도 또 4억 달러 롱 포지션 청산됐고, 그죠? 그 4억 달러 롱 포지션 청산되니까 숏 포지션만 가득가득 남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숏 스퀴즈가 또 발생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숏 스퀴즈는 뭐예요? 롱 숏이 있는데 롱은 다 청산돼서 나갔고 이제 숏만 남아있는 거예요. 숏 포지션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비대칭적으로 많이 남아있으니까 가격이 조금만 반등해도, 그러면 숏 포지션이 이제 막 청산되면서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그 담보금 막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물 비트코인을 사는 수요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물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바로 숏 스퀴즈인데, 이게 아마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 8% 급등한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외부 요인들은 아무튼 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단기 투자자들, 이 스피니치 핸드들을 들어오게 했다가 떨어져 나가게 했다가 그거를 반복할 뿐이죠.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그 백신님들과 비트러너님들은 아마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 펀더멘털을 보면서
계속해서 축적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그 옵 리턴 관련한 영상도 펀더멘탈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의 정책과 합의의 차이. 합의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안전한 거다. 그래서 옵 리턴 디베이트, 그 논란은 합의를 전혀 흔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오히려 노츠라고 하는 새로운 이 견제 세력, 그 코어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노드 소프트웨어가 부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트코인이 더 긍정적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좋아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 우상향 시나리오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는 1980년이나 1945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루크 그로먼의 트윗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대부분은 역사를 충분히 거슬러 올라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는 1980년이나 1945년에 시작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루크 그로먼의 트윗을 보시면 뭔가 글을 하나 인용을 했죠. 이 글이 뭐냐면 펠릭스 소마리의 회고록 취리히의 까마귀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기에 이제 68페이지 인용구를 넣었는데 거시경제 분석가 루크 그로먼 1910년경 쓰인 회고록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현대 투자자들이 가진 역사적 시야의 한계를 꼬집은 거예요. 이 인용된 글 취리히의 까마귀라는 건요. 서구권이 20세기 초 서구권이 중국의 화폐 문화를 비웃던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지폐를 거부하고 저울에 은을 달아 거래하는 중국인들은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중국인들은 근데 이미 수세기 전 몽골 제국 시절에 종이 지폐의 과잉 발행과 그로 인한 파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어봤기 때문에 종이돈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중국인들은 우리보다 5세대가 뒤처진 게 아니라 사실 한 세대 앞서 있다라고 적었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랑 상당히 겹쳐지지 않나요? 지금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는 종이 지폐에 너무나도 중독돼 있고 익숙해져 있는 이 사람들은 비트코이너들을 보면서 내재 가치도 없는 데이터 조각을 왜 사냐? 그게 무슨 돈이 되냐? 이렇게 비웃잖아요. 100년 전 유럽인들과 정확히 겹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시작된 신용화폐 실험의 끝자락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50년 된 겁니다. 이 신용화폐 실험. 우리는 지금 완전 신용화폐 시대에 살게 된 지 50년 조금 넘은 시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너무 짧게 보는 거죠. 근데 역사를 길게 보면 종이화폐는 영원하지 않았고 실물가치,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언제나 회귀를 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만약 반복된다면 또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실물가치 화폐로 넘어가는 순간이 올 것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2시간짜리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최근에 긴 2시간짜리 인터뷰를 또 일론 머스크가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AI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정말 그 상황이 오면 이제 더 이상 희소한 게 없다.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에 비로소 인간이 이제 그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부족한 게 없는 세상. 노동도 심지어 할 필요가 없는. 왜냐면은 AI와 로봇가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도 더 이상 희소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해지는 세상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정부가 돈을 발행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물건값이 서비스값이 떨어지는 거죠. 너무나도 풍요로워지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이제 돈이 희소해져야 된다. 지금은 물질과 에너지와 뭐 서비스와 재화와 노동력과 이런 것들이 모두 희소한 세상이니까 돈이 막 무한대로 발행되면서 지금 그런 것들을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데 만약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노동력과 에너지와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풍부해지는 세상이 오면 그러면 돈이 희소해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희소해진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곧 그 돈이 된다. 에너지가 돈이다. 에너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프린트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것도 희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마음대로 찍어내려고 해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돈이 된다. 지금 이 루크 그로먼이 소개한 펠릭스 소마리아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중국인들은 이미 수세기 전 몽골 제국 시절의 종이화폐 과잉 발행으로 인한 파멸적인 인플레이션을 받기 때문에 이미 20세기 초에 그 금과 은을 저울을 따라 거래하는 거를 생활화했었어요. 그때가 되면 진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마치 당시의 20세기 초 같은 모습이 되면 모든 게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고 그럴 때가 되면 우리가 금과 은을 활용해서 또 그 화폐처럼 쓰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돈이 희소해야 돼요. 그때는 모든 게 다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이제는 비트코인은 금과 은과 다르게 저울에 달아서 쓸 필요가 없는 막 그걸 쪼개려고 막 엄청난 기계가 필요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검증을 하기 위해 막 돈이 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금과 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특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아주 쉽게 디지털 세상에서 인터넷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정말 돈으로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도 최근 인터뷰에서 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절대 안 된다더니 뱅가드의 말 바꾸기. 제가 이제 오늘 코멘트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태세 전환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뱅가드도 그 몇 시간 전에 이런 뉴스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트윗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2000 몇 년인가요, 이게? 2018년 뱅가드 당시 CEO가 우리는 절대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뱅가드 이제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ETF 거래 허용한다. 12월 1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로 뱅가드가 자사의 11조 달러, 약 1.5경 원 규모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직접 ETF 상품 출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자사 고객들에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ETF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고요. 이런 태세 배경에는 이 뱅가드의 신임 CEO 살림 람지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신임 CEO가 됐는데 이 사람이 블랙록 출신이에요. 그래서 블랙록에 있을 때 암호화폐 ETF 출시 주도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의 취임과 함께 이제 뱅가드도 비트코인을 주류 투자 자산으로 이제 모으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거부하고 그 다음에는 맞서 싸우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이제 인도의 간디가 했던 명언이죠. 이게 결국 이제 그 전통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군. 비트코인 기업이 달러를 쌓는 이유. 조지 게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전통 금융권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시킹 알파의 기사 내용을 트윗하면서 스트래티지 얘기를 하는 거죠. 스트래티지, 제가 어제 데일리 비트 맥시 시간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스트래티지의 그린닷 이벤트, 초록색 점 도대체 뭐였냐? 바로 14.4억 달러 규모의 그 현금 리저브 준비금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가 이제는 USD 달러 리저브를 저렇게 많이 모으다니 참으로 아이러니구나. 이런 지식이 한참 짧아도 짧은 그런 트윗을 올렸잖아요. 그러자 아담백이 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양한 비트코인 가격대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확실하게 없애버리는 조치다. 1에서 2년치 현금이 있다라고 답해주는 것만큼 쉬운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확보하면 그들은 더 많은 우선주를 팔아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 뭐 더 이상 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분석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래티지가 앞으로 처해 있는 어떤 이런 위험 요소는 뭡니까? 전환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될 때, 또는 영구 우선주 배당을 줘야 될 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도대체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자금 조달 안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거든요.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스트래티지에 쌓여왔던 신뢰가 무너지면서 죽음의 나선처럼 무너질 거다라는 두려움, 우려가 제일 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스트래티지가 취한 조치, 14.4억 달러의 현금 리저브를 마련한 거는 이게 1에서 2년치 영구 우선주 배당금 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배당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용을 확 드높인 거예요. 영구 우선주라는 상품에 대한 신뢰도, 안정성을 더 탄탄하게 일단 만든 거죠.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구 우선주를 통해서 자금 조달할 거니까. 자, 그래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어제 같이 트윗한 게 그 가장 최근에 런칭한 영구 우선주 스트레치, STRC라고 합니다. 이 배당률을 굉장히 가변적으로 잘 조정해서 주가를 100달러에 딱 고정시키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MMF 같은 데 묶여있는 안전 지향형 자금들을 많이 끌어오는 그런 게 목적인 영구 우선주인데, 이 영구 우선주가 지금 스트래티지 주가가 내려가면서 지금 배당률이 10.75%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4% 받는 MMF에 놔두는 것보다 이런 10.75%나 주는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품에다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영구 우선주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하고 이제 비트코인 사고, 그 비트코인을 사는 만큼 BTC 일드라고 하는 핵심 KPI 지표가 올라가니까 MSTR 주가도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정말 고도의 금융 전략이고요. 금융 엔지니어링,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전략이고, 저는 이게 이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로켓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한 그 위험이요. 그래서 향후 2년치 배당금 이자 달러 따로 챙겨놨으니 걱정 말고 우선주 사라 라고 하는 전략, 굉장히 브릴리언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폭락하면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다. 샘슨 모어의 찬사. 자, 샘슨 모어도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굉장히 고도의 금융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스트래티지에서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을 난공불락의 요새에 비유를 했어요. 말 그대로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해서 거대한 성을 쌓았고, 근데 이제 적들,
결국 이제 숏셀러들, 그리고 비관론자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성문이 열리거나 성벽이 무너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14.4억 달러짜리 현금 준비금 확보는 바로 그 성 주변에 현금이라는 해자를, 모트, 이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해자를 구축을 한 겁니다. 적들이 성벽에 닿기도 전에 이 현금 해자에 가로막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도 배당금 이자만 계속해서 낼 수 있는 현금이 충분하다면 이 회사는 우선주를 팔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어력입니다. 당장은 시장이 이제 주가 하락 등에만 집중하느라 이 거대한 요새에 만들어진 모트, 이 해자의 진가를 모르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금융 요새가 된 스트래티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를 해봅니다. 비트코인은 9만 1,000달러를 탄환했습니다. 주말 하락세, 월요일까지 하락한 그 하락세를 딛고 8%대 급반등을 해가지고 9만 1,000, 9만 2천까지 갔다가 지금 9만 1,000달러에서 트레이딩 되고 있는데요. 지난 24시간 무려 8%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가총액 하루 만에 5% 증가해서 1.79조 달러, 거래량이 780억 달러까지 급증하면서 지난 한 달 중 가장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의 태세 전환의 아주 직접적인 상승 동력은 제가 방금 코멘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월 5일부터 15,000명의 자문역들에게 1에서 4%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비중 공식적으로 추천할 수 있게 허용한 거죠. 그리고 그동안 비트코인 투자에 부정적이었던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도 5천만 명의 고객에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ETF 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뱅가드 뉴스가 먼저 나왔고 몇 시간 있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뉴스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 두 아주 큰 금융기관, 미국의 제일 큰 금융기관 두 개가 지금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이런 실제 뭔가 액션을 취한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한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10월 고점 12만 6천 달러 이후 이어진 두 달간의 하락 추세에 끝나지 않고 있어서 긴장감은 여전하죠. 그래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9만 1천, 9만 3천, 9만 4천으로 이어지는 저항 구간을 뚫어야 되고 9만 8천에서 103K, 10만 3천 달러 구간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 아마 이제 12만 6천 불 전고점을 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추세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9만 8천에서 10만 3천 달러 이 저항을 잘 뚫어야 되겠습니다. 하방 지지선은 8만 7천 달러, 8만 4천 달러 선에 있고요. 만약 8만 4천 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월 9일에서 10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를 하면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죠. 현재 확률은, 금리 인하 확률은 80%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요.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밸런스를 모두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 지금 탑에 걸려있는 뉴스가 자 12월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올라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나요?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은 맨날 이제 뉴욕 증시가 올라주면은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뉴욕 증시 상승을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완전히 이제 직접적인 바로미터니까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런 기사가 탑에 올라와 있는 모습, 굉장히 재밌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튼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주식 흐름이 어제 좋았던 이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지금 주류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이 9만 선 회복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게 지금 이 모멘텀 주식들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S&P 500 지수가 장중 6,840선을 넘기도 했으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일 연속 급등 이후에 논리적인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이고요. 다시 건전한 다지기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상승을 도왔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리 하락으로 이어진 거겠죠. 다만 일본, 독일 등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전날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미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가면서 그게 지금 위험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금리 인상 이슈 과연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저렇게 대놓고 엔화 약세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한 마당에 금리 인상을 뭐 한 번을 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좀 보거든요, 여전히. 근데 시장은 웬일인지 아무튼 12월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아주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2월에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국채 금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두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금리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다음 주 연준의 금리 결정 앞두고 마지막 고용 데이터 발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요가 회복된 것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월스트리트저널 설문조사에 따르면 11월 ADP 민간 고용지표가 10월 4만 2천 명보다 둔화된 4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고용 둔화, 결국 금리 인하에 더 효과적인 그런 지표겠죠? 또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1만 6천 건보다 증가한 22만 건으로 전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실업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증가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냉각 신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이고 있고요.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 Non-Farm Payroll은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데이터 수집이 지연되어서 발표가 12월 16일로 미뤄져서요. FOMC 이후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 고용 둔화 전망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 있는 상황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이틀간 상승했는데 상승세 멈추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은 가격 최고가 기록 후 차익 실현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였는데 트레이더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과 은 가격이 어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장 초반 지금 금 가격은 4,100달러로 어제 대비 소폭 떨어졌고 1.2% 떨어졌네요. 은 가격도 57달러로 58달러에서 57달러대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가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죠. 미주호 증권은 일본 국채금리 상승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이제 금 가격,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금과 같은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할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제 금 가격, 은 가격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머물고 있지만 만약에 일본 금리 상승이 현실화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현실화되면은 이제 금에서도 유동성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글쎄요. 금은 이제 안전자산인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금에 많이 있다. 지금 이렇게 미주호 증권은 보는 것 같죠. 그죠? 금을 사더라도 미국에서 사야, 달러 기반으로 사야 이제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리에 일본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들어간 돈이 금 ETF 등에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아직까지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민 보시죠. 단 하루의 불행일 뿐 불행한 삶은 아니다. 이제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반등을 해줘서 지금 기분 좋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전고점에 사서 물리신 분들은 그저께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막 급격하게 떨어질 때 진짜 너무 우울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왼쪽에 있는 이 사람처럼 하락 그래프 위에 서 있는 이 고개 숙인 남자처럼 이 사람처럼 굉장히 우울한 하루를 이제 비관하면서 있으셨을 텐데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그거는 잠깐의 현상일 뿐이고 하루의 나쁜 날이 인생이 나쁜 건 아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조그만 사람이 지금 이제 다시 상승 계단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수 나쁜 하루가 그게 전체 인생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루가 나쁘다고 인생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우상향하는 초록색 상승 추세선의 아주 작은 굴곡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비트코인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하루 정말 운수 나쁜 날이 있다고 해서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하진 마세요. 나가서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땀도 흘리시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인생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도 우상향하는 자산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우상향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우상향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단지 하루가 나빴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나쁠 거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는 그런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6년 된 얼마 안 된 기술입니다. 근데 얼마 안 됐지만 그만큼 거대한 상승 파동 위에 서 있는 그런 아주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의 폭락 10년 뒤에 바라보면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점일 뿐일 겁니다. 아마존 주식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엄청난 하락 그리고 장기 횡보는 보이지도 않는 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차트밖에 소중한 일상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우상향 중입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밌고 인사이트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